아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 한대희의 북한 느낌표 시작하겠습니다. 한대희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대한민국이 확 달라져 있죠. 네, 이게 계엄 사태에 관련해 갖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부터 시작해서 또 안타까운 또 이제 항공기 사고까지 여러 복잡한 그런 이제 일들이 지난해 끄트머리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괴뢰 한국의 정치 마비가 됐고 아주 난장판이다. 이렇게 노동신문이 기사를 썼네요. 네. 북한의 노동신문이 지난달 18일에 처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새해 들어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 탄핵에 대해서 공수처부터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들이 또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노동신문에는 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남조선 소식을 알려주는 그 면이 하나 있죠. 네. 육면인지 뭐. 예전에 있었다가 없어졌는데 최근에 또다시 생겼습니다. 네, 육면에 보통 지면을 할당을 해서 기사들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새해 들어서면서 또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기사 내용에는 의신들은 한국은 정치 동란의 심연 속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연불처럼 외워댔지만 붕괴된 상태라고 비난했다. 네. 이게 노동신문 기사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문구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대한민국을 괴뢰정부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도 함부로 이제 그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체제다라고 계속 비판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문구에서 자유민주주의다, 연부를 외우다가 이렇게 됐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너무 이제 대한민국을 헐뜯으려고 하다가 조금 판다미스로 이런 단어를 집어넣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북에서 좀 깨어있는 주민들은 이런 기사들의 정보를 역추적해서 그렇죠. 뭔가 정보를 조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그러니까 네. 국무총리 탄핵,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임박, 네. 연쇄 탄핵을 둘러싼 여야 갈등, 탄핵 찬성 집회 개최, 지지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보낸 편지, 이게 이틀 전이었죠. 네. 이런 것까지를 지금 아주 상세하게 보도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아마도 지금 김정은 정권이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병하면서 내부적인 소요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시선을 돌리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요. 생각보다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오히려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시 탄핵에 이어서 또다시 남한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고 있구나라는 정보를 취득함과 동시에 저 나라가 얼마나 민주적인지에 대해서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이 기사를 통해서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과거에 장성택 사형 판결문, 네. 뭐 음봉 양위 어쩌고 저쩌고 그걸 보면서 역으로 북한 사회의 진실이 이거구나라는 어떤 느낌이 왔었거든요. 그렇죠. 그 사건들을 이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라든지 노동신문이 기사로 보도를 했을 때 북한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잡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역으로 북한이 대한민국의 그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고,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그러니까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대행을 맡는다라는 그 시스템적인 접근도 북한 주민들이 충분히 이 기사를 통해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노동신문에 난 사진 중에는 이제 윤석열을 구속하라, 뭐 체포 구속 이렇게 사람들이 인쇄물을 들고 있는 이런 사진도 있었는데, 네. 문제는 그 인쇄술이
북한의 그 김일성 찬양 인쇄물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죠. 퀄리티가 상당히 높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집중하는 건 이젠 넘어선 지금 시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의 이제 그 좌파 단체들이죠. 진보 단체들이 그 반정부 시위를 하면 그 사진들이 이제 노동신문에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이제 중절모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그런 이제 상태를 하고 이번에도 모든 사람이 패딩 입고 있고 네. 디자인도 다양하고 네. 네. 그런 걸 보면서 북한 사람들이 이게 남조선은 상당히 먹고 사는 게 이게 문제가 없구나 잘 사는구나를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다시 팻말을 들고 나온 그 거리에 그 시민들이죠. 그 시민들의 이제 그 옷 입은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그 팻말을 들고 있는 모든 그 프린트 저기 상태가 상당히 이 퀄리티가 높은 질 좋은 상황이라 그걸 보면서 아마도 이번에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더 많이 느꼈을 겁니다. 네.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말을 해도 잡혀가지 않는구나. 네, 그렇죠. 이런 바로 느낌을 그렇죠. 준 것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당시에도 북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을 탄핵도 하는구나. 그게 두려워갖고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보도를 하다가 한동안 보도를 안 했댔어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갖고 조용히 이제 한 2주를 버티다가 하는 수 없이 이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새해 들어와서 또다시 이렇게 기사를 지금 쓴 거는 제가 볼 때는 북한 내부 상황이 김정은의 지금 통치에 있어서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시선을 남한으로 돌리는 그런 효과를 얻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저는 제가 볼 때는 역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남북의 창이니까 네. 저희가 남북을 비교하는 마당에 그 절차적 정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진입했다가 5시간 좀 넘게 대치하다가 결국은 철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조본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는데 네. 자 그러면 공수처가 이번에 집행하려고 한 네. 그러니까 영장 청구는 절차가 다 정당했느냐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그렇죠.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아왔는데요. 솔직히 이에 대해서 이게 오늘 방금 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거는 정치권과의 뭔가의 이제 딜이 그러니까 좌파 진영과의 딜이 있는 거다. 첫째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네, 수사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이제 영장을 받은 것도 중앙지법이 아니고 서부지법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적 정당성에 철저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공수처 법에는 무조건 중앙지법으로 가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만일 대통령이 오늘 지금은 일단 그 공수처가 물러나긴 했는데요. 만일 대통령을 또다시 영장을 발부를 해갖고 체포를 한다든가 하면요. 이게 그 구속에 대해서는 또다시 중앙지법에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서부지법 간다. 이러면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법적으로 유리한 그런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네. 과거 영국에서도 절대왕정이 민주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들이 많죠. 전하는 우리 위에 계시지만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법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도 나름대로 뭐 헌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합니다만 졸았다고 쟤 갖다 죽여라 그러면 바로 끌고 가서 죽이는 거고 네. 뭐 절차, 재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뭐 북한은 뭐 헌법이든 민법이든 모든 법이 김정은의 말 한마디면 다 무시가 되고요. 그리고 특히 북한은 매일 아침 1호 방침이라고 내려옵니다. 전국에 하달이 되는데 이 방침들은 이제 세포기관들까지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 조선노동당의 제일 하부 기관이 이제 세포 조직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을 하면, 직장인들 출근하면 아침 회의를 할 때 세포 비서가 김정은의 그 방침을 전달을 해요. 그러면 그 방침이 헌법에 맞든 맞지 않든 간에 일단 토를 달 수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된다. 그래서 북한의 헌법은 솔직히 유명무실한 거고요. 이름만 좋게 그냥 헌법이라고 그냥 붙어 있는 거지. 빗좋은 개살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차적 정의가 담보되지 않은 정의는 근대적 정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 공수처가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도 법률가들이니까 네. 이게 뭔가 편법이라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분명한 편법이죠. 분명한 편법이고 지금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이 방금 전에 지적을 했던 것처럼 이게 그 야권의 정치인들과의 뭔가의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압박을 받고 일부러 지금 이렇게 대통령의 체포를 서두르는 거 아니냐. 민주주의 국가에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헌정사에도 처음인 일인데 이걸 절차적 정당성에 상당히 엇나간 그런 절차를 본인들이 정당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피의자로 적시를 하고 지적을 하는 것 자체가 유감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한 거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하고 좀 엇박자가 나고 맞지 않는 말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법치라는 것은 법에 의한 지배지 법을 이용한 지배를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법관이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항공사가 알아서 퍼스트 클래스로 옮겨준다. 이게 법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으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요. 그런 일은 이제 북한에서는 가능한 거죠. 지금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탄핵을 수십 명, 수백 명씩 하고 그러면은 이것은 삼권 분립이 아니라 거의 의회 독재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김정은이 모든 권력을 혼자서 행사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의회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도 이제 민주주의 체제가 어떤 점에서 취약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전 때죠. 이제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김정은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권력의 그 위원장 자리는 다 김정은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 권력은 물론이고, 네, 국방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감투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보안성도 이제 위원장은 김정은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위부도 마지막 컨트롤 타워는 김정은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민주주의 국가 삼권 분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입법부가 우리나라가 저렇게 그러니까 대통령에 의한 독재가 아닌 입법부가 독재를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을 한 겁니다. 북한은 김정은이나 그 전에 있던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탄핵 정국 이 상황을 들여다볼 때 입법부가 이렇게 독재가 가능하구나. 23명, 28명에 한해서까지 탄핵을 쭉 해오면서 행정부하고 사법부를 아주 반병신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솔직히 국가가 상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입법 독재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네.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행정부에 대한 예산안을 없앴다는 거는 완전 예산을 다 자르고 행정부가 어떻게 일할 수 있는 그 예산안들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줄이고 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급만 주고 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건 민주주의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는 그 추진력을 없애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비상 상태가 아니면 뭐가 비상 상태입니까? 네. 예를 들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것 이것이 이제 법의 정신인데 네. 국회에서 그렇게 입법을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의 특활비라든가 자기들 세비를 깎는다거나
뭐 이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고 나머지를 했다 그러면 또 약간 이해할 만한 구석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들의 그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오히려 올라갔죠, 이번에도. 그에 대해서는 깎지도 않고 또 인상을 했고요. 이제는 타협의 정치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실종이 된 것 같아요. 네. 야권에서 늘 주장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모든 사안을 불법이냐 아니냐라는 잣대로만 본다. 즉 정치적 역량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네.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 사태를 보면 편법이든 어쨌거나 피해가기만 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절차적 정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나 인식은 좀 박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원래 그분들은 그래 왔지 않습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를 보더라도 과거에 본인의 그 검사 사칭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5개 그 혐의 그리고 이제 4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재판들을 계속 지금 시한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이제 연장을 하고 나오라면 안 나오고 이게 바로 편법입니다. 본인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윤 대통령한테 지적하기 전에 본인들이 어떻게 했냐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가 입법부가 얼마나 많은 사법부 행정부에 있는 고위 관리직들을 탄핵을 했냐. 이게 먼저 본인들이 뒤돌아봐야 될 그런 이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은 1심이 2년 2개월 만에 나왔죠. 네, 그렇죠. 원래 이게 633 강행 규정입니다. 네, 그렇죠. 네. 뭐 이게 2년 뭐 거의 이렇게 나오기도 쉽지 않고 조국 대표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 대표에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사법부가 여론에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첫째, 그리고 두 번째, 정치권에, 그러니까 정치의 눈치를 많이 본다. 정치인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본다는 것도 이번 조국 사태 이후로 조국 대표가 감옥에 들어가는 그 사건의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법이라는 것은 권력자의 전횡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아주 멋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임의 처분을 막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조선시대는 일단 돈 있어 보이는 사람 관아에 데려다 놓고 무조건 그냥 매타장하면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네. 그러니까 부를 때까지 그냥 뭐 매타작 해가지고 고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임의 처분을 막는 것이 법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절차적 정의죠. 그렇죠. 네. 절차적 정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본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미군이 이제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항복한 게 아니고 소련군이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면서 혹시라도 소련군이 일본에 진주할까봐 그러면 절차적 정당성도 없어지고 천황이라는 그 시스템마저도 고위 관료들도 다 그냥 뭐 법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없이 처벌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낫다 하고 항복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절차적 정당성은 민주주의를 바치고 있는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걸 무시하면 민주주의가 아니죠. 네,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절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북한처럼 김정은의 뭐 1호 방침에 의해서 법이 하루아침에 바뀐다. 이러면은 뭐 그건 뭐 인민민주주의고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의 절차적 정당성이 그리고 보호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북한하고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현행범을 체포할 때 우리는 경찰들이 의무 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변호사의 도움을 네. 받을 권리가 있고 뭐 등등등. 네. 그런데 미국에서 이 사건의 당사자는 유죄가 확실했는데, 그러니까 범죄가 확실했는데 바로 이 절차적 정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아마 이 사건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던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미란다 워치기던가요? 네, 그게 이제 그 미란다 씨가 범죄를 저지른 거는 확실한데 바로 이런 고지가 미비했다는 이유로 그렇죠. 예. 네.
그게 그만큼 미국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성장해 왔고 전 세계에서 강대국으로 가고 있는 그런 이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미란다 원칙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게 절차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전 세계 지금 뉴스가, 언론사들이 지켜보고 있고 전 세계 정치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상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민주국가들이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가 맞냐 아니냐를 지켜보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이 꼼수 편법을 써갖고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이거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그런 이제 사건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공조보는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조본의 영장 발부가 법에 의한 절차를 충실히 따랐느냐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야, 이거 지금 공조본 공수처가 이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공수처에서 이거 뭐 저기 판사 쇼핑을 하는 거 아니냐. 원하는 사람 판사한테 가서 본인들하고 가까운 판사한테 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영장을 받아오는, 아마 중앙지검에 가서 받아와라 하면은, 중앙지법에 가서 받아오라 하면은 영장 발부 안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 가능성을 이 사람들도 알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이제 영장이 안 나올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네. 공수처가 지금 보면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은 생각보다 정보 공개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편법이라든가 우회 전략을 쓰더라도 이거를 누군가는 다 밝혀낸다는 거죠. 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국민들입니까? 그걸 대한민국 헌법부터 시작을 해서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냈다고 해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100% 법을 지켜서 네. 법대로 처리를 하고 명분을 선점했다라면,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에 대해서 아마 그러면은 뭐 지금 경호처라든지 조금 이제 대체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거고, 혹시라도 제가 볼 때는 문을 열어줄 수도 있는 가능성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지금 이제 와서는 이제 경호처를 압박하고 있거든요. 같은 공범으로 처벌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만일 그게 절차적 정당성이 위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영장 발부가 됐다면 아마 윤 대통령도 조금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공수처가 이미 지금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아와 갖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지금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번에 무산되면서 아마도 대통령이 오히려 좀 더 반격의 그런 이제 카드를 치고 졌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장에도 뭐랄까요, 판사의 적극적인 법 해석 오지랖,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110조인가요? 110조, 112조인가? 이렇게 두 가지 법조항을 무시를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판사가 얘기했는데, 본인이 헌법재판소도 아닌데, 헌법재판관도 아닌데, 판사가 그렇게 입법부가 만들어 놓은 법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 이건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입사법부인가요, 그러면? 자기가 다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 야당하고 이제 너희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판사를 존경하는 이유는, 판사는 주어진 사건에 대해서
법을 적용해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판사의 권한이나 권력 자체는 상당히 수동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까지 한다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네. 왜냐? 적극적 해석은 임의적 해석의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잘못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잘못된 판단이 한 사람의 개인의 운명이라든지 생명까지도 좌우지할 수가 있거든요. 판사들에 대한 비판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이제 영장 발부 그 판사의 판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 판사라고 하는구나. 아, 이게 대한민국 사법 체계 모든 헌법 체계가 지금은 아주 극명하게 좌우로 갈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법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걸 뭐 헌법재판소에 이거는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위헌 소청을 해서 네. 위헌 판결을 받고 나서 그리고 대체 입법을 한 뒤에 그것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자기가 임의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 자체로 제가 볼 때는 좀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렇죠. 그게 임의적으로 판단을 아마 지금 이번에 대통령의 그 영장 발부 한 판사도 앞으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그런 지적 이게 나올 거고요. 그것도 이제 여권에서는 그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그 보수 진영에서 이 판사에 대한 뭔가 이제 법적 그런 조치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불편부당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 적용되는 법과 누구에게 적용되는 법, 이 똑같은 법인데도 적용이 다르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법을 가장한 정치, 법을 가장한 폭력, 법을 가장한 불편부당이 아니라 편당이네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입법부도 지금 아수라판이고요. 제가 볼 때는 사법부도 개판이고,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까지 온 대한민국의 운명을 참 한낱 그 판사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제 그런 정치 판사들 때문에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본인이 정치를 하고 싶으면 법복을 벗고 정치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또 네. 종교인들의 경우 예컨대 신부님들이 이제 로만 칼라 입고 정치적 발언 하시는데 정치가 하고 싶으시면 로만 칼라 벗고 정당하게 선거에 출마하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복 뒤에서 나는 불편부당한 판사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라고 하고 이것은 딱 보기에 뭔가 모르게 좀 편향성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네. 그건 제가 볼 때 좀 비겁한 겁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지적을 하는 것도, 저희 주관적인 이야기뿐 아니고요. 이번에 그 탄핵, 이런 이제 그 상황에서 지금 거리로 시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 관저에도 이제 태극기를 든 이제 애국 시민들이 나오고, 또 이제 반대 쪽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시민들도 또 나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구나. 첫째 그렇고 두 번째가 왜 이렇게 공수처가 부랴부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쇼를 하고 있을까? 전 세계에 대고 지금 만일 윤 대통령을 체포를 해갔으면은 그런 대로 또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이게 평가가 외신들이 보는 평가가 이게 또 윤 대통령이 체포도 못했어요. 그 가버렸잖아요. 지금 중단을 했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에 대한 이제 그 외신들의 평가, 외국 정치인들의 해외 정치인들의 그런 이제 평가가 참 안 좋게 나올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세 번째가 저는 이 모든 것이 야당 대표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지금 재판 과정에 있는데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지 않습니까? 당장 이제 2심이 나올 재판들도 있고, 그게 나오면 이재명 대표도 이제 구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서로 이제 시간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공수처도, 솔직히 뭐 공수처는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거고, 그리고 뭐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다 만든 거예요. 그럼 지금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체포를 하겠다. 이게 그 뭐 경찰이랑 같이 뭐 공동으로 수사를 해서 괜찮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경찰의 수사가 끝나고 경찰이 영장 발부하고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 공수처가 나서 그래요? 솔직히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게 이 사람들이 좀 바쁘긴 바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이 쓸데없는 절차가 많으냐, 왜 이렇게 쓸데없는 프로토콜이 많으냐, 이런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생긴 절차고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명분과 뜻이 좋아도 결국은 그것은 뭐라고 할까요? 공정하지 않다. 불법적 요소가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북한 얘기해보죠. 네. 자유북한 방송이 보도를 했네요. 북한 당국이 러시아 파병 북한군들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유족들만 조용히 불러서 전사증 수여 행사를 진행했다. 네. 지난 30일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 지금 북한군이 11,000명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군은 계속 들어갈 겁니다. 네. 지금 11,000명이 아니고 저는 한 3만 명 이상이 이미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북한군들이 지금 미국 정보당국도 확인한 게 1,000명 이상 사상자가 났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사상자 중에 사망자가 몇백 명이 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의 유해도 지금 못 찾아가고 있고요. 뭐 전쟁통에 어떻게 찾아갑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북한 내부에서는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아직도 알리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북한에는 이제 지역마다 군사동원부가 있어요. 군사동원부에서 초모를 하고, 전사자가 나오면 군사동원부에 이제 관리하고, 그리고 도에 있는 도당책임비서랑 같이 그 전사자 가족을 만나서 이제 전사증을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1년에 한두 명이 죽으면 죽고 이렇게, 뭐 보통 북한군들은 뭐 건설하다 죽고 굶어서 죽고 그런 죽음들은 많은데, 이번처럼 이렇게 전장에서 나갔다가 죽은 전사자가 생긴 거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부상 군인들을 이른바 이제 영예군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영예군인증을 주는데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원래 영예군인증을 받으면 배급 시스템이 작동할 때는 항상 이제 배급을 탈 때도 맨 앞줄 가서 그냥, 우리가 이제 이코노미석을 타냐 비즈니스석을 타냐 하면 서로 길이 다르잖아요. 네. 이렇게 앞에 가면 먼저 빨리 탈 수 있는 것처럼 영예군인증을 타면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배급도 조금 더 주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이제 주황당에서 뭐 명절 때는 뭐 선물도 주고, 근데 그건 1990년대 초반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까지 작동한 거고요. 그 이후에는 뭐 영예군인증을 받아도 똑같이 힘들고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영예군인, 이른바 군에 가서 부상당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안전수칙 안 지켜서, 그리고 안전관념이 북한에서는 매우 좀 저열하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네. 안 다쳐도 될 사람들이 다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설비가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하니까 이게 몸빵으로 그냥 하는데, 터널 공사를 북한이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것도 이제 보통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선진국들은 아예 대형 드릴이 들어가서 뚫지 않아요. 근데 북한은 여전히 손으로. 이제 햄머하고 정을 갖고 이제 구멍을 내서 거기에다가 폭약을 넣어갖고 또 터뜨리고, 또 들어가서 막돌들을 이제 치우고 나서 또 정으로 또 구멍을 내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터널이 이제 붕괴가 되고, 이게 뭐
뭐 늘 있는 일입니다. 늘 있는 일이고 북한이 또 속도전이라고 예전에는 김일성 1980년대는 뭐 천린마 운동 속도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뭐 저기 뭐 강계정신 뭐 이래서 뭐 속도전 또 나오고 하는데 날림식이죠.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도 지금 신의주 그 물난리가 나서 다 휩쓸려 나간 그 자리에 그 물이 아직도 빠지지 않은 거기에 그냥 기초공사도 대충 하고 7층, 8층짜리 아파트 올리고. 그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데서 안 다칠 수가 없어요. 보통 북한의 군인들이 초모가 17살부터 나가거든요. 군인들이 나가면 17살, 18살, 19살 어린애들이에요. 어린애들이. 한국으로 치면 네. 뭐 고1, 고2죠. 그렇죠. 맞들이 지고 꽃갱이 지고 삽지고 그리고 뭐 기계로 뭐 시멘트 몰타를 해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다들 밑에서 삽으로 시멘트 몰타를 그러니까 비율이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걸 또 등짐으로 재서 올라가서 이제 몰타를 붓고 그게 또 굳을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또 붓고 하니까 언제 무너져도 무너질 그런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거죠. 지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사를 생각보다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네. 개인 화기와 중화기의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러시아 그렇죠. 병사들도 쓸 게 별로 없는 지경이다. 네. 그리고 산악 지형이 아니라 개활지에서 전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위험에 쉽게 노출이 된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명경시풍조라고 해야 되나요? 이 극단적인 전술을 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드론이 뜨면 한 명이 미끼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본인을 노출시켜서 공격을 유도하고 거기에 공격이 집중되는 동안에 이제 다른 병사들이 뭐 드론이라든가 기타 장비를 공격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람 대놓고 가서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뭐 예전에 우리 6.25 때 중공군이 펼치던 인해 전술인 거죠. 그냥 제대로 된 공격 수단도 없고 방어 수단도 없고 아니 현대전에서 드론을 회피를 못하면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개활지에서 아니 뭐 은폐물도 없는데 없는 데서 이제 나와서 소총 환자로 갖고 드론을 쏴서 떨군다. 물론 뭐 러시아 그 포로들이 우크라이나 군에 잡혀서 그 하는 인터뷰 설명한 인터뷰를 보니까 뭐 북한군이 러시아군보다 드론을 이제 소총으로 잘 잡긴 한다 하는데 그게 전략 전술적으로 전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기 그 뭐 사람에 대한 존중, 인간에 대한 존중은 러시아보다 북한이 더 없어요.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당시에도 뭐 상관이 죽으니까 그냥 쏴 죽이고 가는 그런 영상도 저희가 많이 봤잖아요. 북한은 더 하죠. 북한은 뭐 일단 너가 가서 유인을 해라, 드론 유인을 해라 하면 하는 수 없이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그 자리에서 그냥 사살해 버리고 즉결 심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풍조가 늘 북한군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북한군의 사상자는 뭐 말할 여지 없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요. 러시아군은 특히 장갑차라도 타고 움직이는데 북한군은 뭐 장갑차도 없고 소총도 총알도 뭐 탄창도 몇 개 지급 안 되고 수류탄을 지급을 했는데 6.25 때 지급한 수류탄 그런 걸 여전히 쓰고 있어갖고 러시아군이 놀랐다고 하는 그런 불량품이 네. 그 북한 병사의 네. 시신에서 발견되기도 네. 했고요. 국내 범죄자들을 우크라이나로 보냈다는 소문은 뭡니까? 충분히 그건 이제 뭐 편지를 북한군의 그 죽은 북한군의 그 저기 안주머니에서 나왔던 그 편지 내용 그대로 아마 러시아군도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범죄자들을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북한도 지금 초창기에는 러시아에 파병하는 군인들은 다 범죄를 저질러서 아마 뭐 중대에서 이제 뭐 중대장이 말을 안 듣고 탈영을 했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배고파서 탈영을 해서 민간 집을 이제 도둑질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치적으로 이제 불건전한 이야기를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정치 생명을 뭐 회복해 주겠다라고 꼬시고서 북한군을 이제 파병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할 수 있죠. 네. 여권의 그 뭐랄까요, 이 가짜 여권. 네. 그 러시아의 소수민족 네. 이름인데 병사들이 그 죽어가면서 네. 한쪽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자기 본명을 다 쓴 네. 거로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들도 러시아어를 모르고 러시아 알파벳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러시아는 실제 몽골 계통의 브라틴이나 뭐 이런 사람들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일 부상을 당했을 때 말을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 가짜 여권, 가짜 증명서, 신분증으로 이제 본인이 북조선 사람이다. 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고 그냥 보여집니다. 네. 우크라이나군이 노획한 여권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 시베리아의 투바 자치공화국, 네. 브라티아 자치공화국에서 발급한 가짜 신분증에 네. 러시아 이름이 러시아어로 적혀 있습니다. 네. 김칸 솔라트 알베르토비치. 네. 그런데 여권 한쪽에는 본인이 쓴 듯한 그 연필 글씨, 볼펜 글씨로 리대혁, 네. 동크잔 수로포비치라는 여권에는 조철호, 네. 벨리에크 아가나크 가블로비치가 네. 죽었는데 여기에는 반국진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친구들도 솔직히 뭘 위해서 어떻게 죽었냐를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전쟁의 성격도 몰랐을 거고요. 오직 이 사람들은 북한 내에서 정치 생명이란 이제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사회에서 북한에서 정치 생명이 없어지면 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가 어디든 취직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내보내서 너희가 이제 가서 열심히 잘 싸우고 돌아오면은 정치 생명을 회복해 주겠다. 생물학적 생명은 부모님에게 받는 그렇죠. 것이지만 네. 정치적 생명은 수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네, 북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치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제 북한에서 이 조선노동당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다 세뇌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요번에 러시아로 간 병사들은 자원에서 간 걸까요? 아니면 대다수가 이른바 군내 범죄자들일까요? 제가 볼 때는 자원에서 간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범죄자로, 이제 교화까지는 아니고, 군에서, 강제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보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또 정치 생명의 사람 욕심이 있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자원해서 간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사한 군인들의 유족들에게 발설 금지 서약을 요구했다는데 네. 이것이 북한 내에서 의미 있는 여론을 형성할 가능성 있습니까? 그게 솔직히 북한 주민들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에 명시된 모든 주권이 모든 권력이 대한민국 주권자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명시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고, 북한은 주민들 자체가 헌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들여다도 못 받고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들한테 어떤 권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권리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여론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죠. 그 가능성이 외부 세계가 도와주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기 전에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군 한 명을 생포한 것으로 공식 확인이 됐는데 네. 부상이 심해서 사망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12월 중순쯤에서 이제 북한군을 생포를 했는데 생포한 사진 그 자체도 상당히 총상을 입어서 아파하는 그런 모습, 얼굴을 보면 찡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북한군도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없는 죽음들이 앞으로는 더 많을 거고요. 이미 북한군 포로가 저는 10수명 이상으로 잡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혼란이 아니면 이미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북한군에 대한 심리전을 펼쳤을 건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노동신문은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적 소요 사태 계속 보도를 할까요? 앞으로 일단은 시작을 했으니까 한동안 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원래는 이제 그 김정은이가 바란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였는데 그게 이제 불발되다 보니까 내일 어떤 식으로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미 지금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남한에 있는 진보 세력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좌파 종북 세력에게. 윤석열을 뭐 그러니까 법에서 어떻게 못하면 여론을 이용해서라도 해라. 아니 민주노총 위원장이 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뭐 체포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무슨 했잖아요. 권한으로 체포를 합니까? 참 그 사람들은 솔직히 저기 간첩 그 민주노총 그 간부들 중에 간첩이 나와갖고 당장 해체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 싶었나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범민련 남측본부는 그렇게도 해산을 거부하더니 네. 김정은이 뭐 이제 다른 나라로 간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로 그냥 자진 해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북한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임종석 전 그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그분도 뭐 김정은이가 올해 초에 두 국가론 내세우니까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통일 필요 없다. 통일 안 해도 된다. 그냥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살자. 뭐 이런 주장을 김정은이가 주장을 하고 나서 채 한두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이제 진보 진영에서 나오니까 보수 진영은 그 진영을 향해서 너희들 종북일 수밖에 없다. 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김정은이 이제 통일 필요 없다. 두 나라로 가자. 다른 나라로 네. 가자라고 하지만 노동당 규약에 보면 여전히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야욕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죠. 아니,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 탄핵 전국 이 관련해 갖고 계속 세심히 지금 보고 있는 게 북한 정권이고 언제든지 북한에 유리한 여론이 형성이 됐다 하면은 본인들은 뭐 겉으론 주장을 뭐 두 국가로 가자. 우린 뭐 통일에 관심 없다라고 해도 언제든지 여론이 바뀌는가에 따라서 무력 침공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북한이 무력 침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은 없다.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에 계속 북한군을 파병을 하면서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 얻고 그리고 이제 무기 특히 공군력을 회복하면 그런 위험한 판단을 김정은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북한의 무력보다는 그 불량국가 북한은 진작 파산을 했지만 선동술이랄까요?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정치라는 게 기세거든요. 기세예요. 김정은도 아마 선동술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선동 일꾼들을 평양에 불러서 이제 회의도 하고 선물도 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김일성 때부터 내려오면서 이거 선동 정치가 얼마나 본인들한테 힘을 적게 해드리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아마도 선동 정치는 앞으로 계속될 거고 더 치밀하게 될 거로 보여집니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는 견해부터 대한민국의 핵심 부분에 간첩들이 속속들이 박혀 있다. 네. 대한민국은 생각보다 지금 백척간도 위험에 처해 있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네. 한대희 기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겉으로는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거는 특히 친중 세력의 득세 그리고 종북 세력이 북한이 여전히 힘이 다 빠졌지만 여전히 종북 세력이 활동하고 있고 북한에 충성을 하던 간첩들이 중국하고도 협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지금 현 정치 상황이 이렇게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비상계엄을 내렸다. 그렇게밖에 저는 보이지 않고요. 두 번째가 그러면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가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 네,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사법부, 행정부, 저는 국정과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상당히 위험한 지금 순간, 지금 백척간도 그 위기에
지금 왔다고 보고 있고요. 이걸 저희가 이 간첩들도 그리고 종북 세력들도 감히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생각을 못하게끔 하려면 상당히 이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 민주국가들이 좀 힘을 합쳐갖고 반중 전선을 강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에 타협을 하거나 북한과의 협치라든지 그리고 북한과 내통을 하면서 뭔가 정치권으로 계속 역으로 북풍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자들을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런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빨리 지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성이 이 80년대였나요? 70년대 말이었나요? 이제 무력 투쟁 노선을 좀 네. 버리거나 줄이고 네. 합법 공간에서 핵심 기관에 열성 분자를 투입하는 전략을 쓰자라고 네. 했습니다. 그렇죠. 그 고등교육을 졸업을 해서 어느 정도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시위나 그리고 그런 이제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장학금을 줘서라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공부를 시켜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나온 그 김일성의 발언 중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먼저 제일 타겟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많이 생기고 10명 중에 1명만 성공해도 성공하는 거니까 뒤에서 이제 그런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그래서 김일성 장학금이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장학금이 지급되는 그런 이제 그 아이러니한 그런 정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남북 대결은 체제의 명운을 걸고 펼치는 총체적 권력 투쟁입니다. 경제력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북한을 50배 이상 압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북한의 선전선동술 그리고 여러 가지 고정 간첩들이 벌이는 각종 전략 전술 또 민주주의의 절차적 허점,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네. 여러 방식으로 인해서 이 싸움은 그렇게 간단하게 흘러갈 것 같지 않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절차적 정의가 담보되지 않은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공수처 여러분들은 본인들의 행위를 먼저 돌아보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